네, 메디케어 카드를 업데이트해야 된다라면서 이제 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수혜자들의 그 개인 정보를 빼내는 또 사기 수법이 최근 들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찰국이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최근에 그 메디케어 카드 소지자에게 $1,400의 그 크레딧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그 텍스트 메시지를 보내서 사기 치는 그런 행각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그런 피해를 접수를 많이 받았다라면서 이제 주의를 요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뭐 사기범들이 생년월일 그리고 메디케어 카드 번호 등등을 보내야 우리가 $1,400불을 보내줄 수 있다. 이 $1,400불은 나라에서 보내주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1,400불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속아 넘어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억하시죠? 이 팬데믹 때 1인당 $1,400씩 나라에서 줬잖아요. 그래서 뭐 부부일 경우에 부부 합산 2,800불, 뭐 혼자일 경우에는 1인당 1,400불, 뭐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제 통장이 막 왔단 말이에요. 체크가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1,400불을 준다라고 했을 때 왠지 나라에서 또 무슨 주는 게 있나? 이런 생각 때문에 많이들 속아 넘어간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메디케어 번호를 묻는 그런 전화나 텍스트 메시지 또는 이메일 등등을 받게 되면 절대 응답하지 말라, 무시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메디케어나 메디케어 보험회사 등에서는 절대로 이 전화를 걸어서 또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일은 없다. 반드시 이런 회사에서는 뭐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정식 우편 메일로 보내서 이렇게 하지 뭐 전화 걸거나 갑자기 뜬금없이 텍스트 메시지를 보내거나 이렇게 해서 뭐 개인정보를 업데이트하는 일은 없으니까 절대로 응대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이런 그 개인정보를 얻어내기 위해서 그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전화로 질문하는 그런 사기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 만연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해도 또 어디선가 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고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범죄들이 끊이질 않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 언급된 것은 뭐 메디케어 인포메이션을 업데이트한다 뭐 이런 이유였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프리웨이 패스트 트랙 그러니까 이제 돈을 내고 가는 이제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뭐 톨 그런 거 같이 그런 구역을 지나갔으니까 큰 벌금을 당신이 맞지 않기 위해서는 빨리 지금 뭐 $5만 내면 된다. 아니면은 뭐 9불 99만 내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개인 정보를 유인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언제 나도 모르게 지나갔나? 내가 어느 순간 지나갔던 그 길이 패스트트랙이 있어야 되는 돈을 내는 곳이었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뭐 4불 50 정도 내라니까 만에 하나 이게 뭐 거짓이라도 그냥 4불 50 속고 말지. 안 그러면 뭐 몇십 불 뚫어 맞을 테니까 뭐 이런 생각으로 정보를 보내면서 돈도 보내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돈을 보낼 경우에는 돈만 4불 50만 받고 끝나면 되는데 그를 통해서 은행 계좌나 이런 정보를 빼내간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슨 연방국세청, IRS를 사칭하는 그런 전화도 많이 있습니다. 세금 리펀드 해줄 게 있으니까 뭐 보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나라에서 세금을 뭐 리펀드 해주는 게 있다니까 기분이 좋아서 뭐 보내는 그런 경우. 뭐 그런 피해가 요즘 누가 속아 하도 이런 얘기가 많아서 이제 안 속아라고 다들 생각하시지만 이게 또 의외로 이 속아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하튼 나라에서 말하기를 공통점은 IRS가 됐던 무슨 뭐 국세청이 됐던 뭐 메디케어 그런 데가 됐던 나라 연방정부에서는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뭐냐? 이들 나라의 기관들은 개인정보를 절대로 전화 걸어서 또는 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묻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점 반드시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뉴클리어 파워라고 불렀습니다. 바꿔 말하면 핵 보유국의 지도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뭐 북미 대화 재개 의지를 그런 식으로 밝힌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김정은을 뉴클리어 파워라고 부른 데에는 여러 가지 엄청난 파장이 우려되는 그런 발언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어제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를 다시 구축할 계획입니까? 라는 그 기자들의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렇다라고 답변을 하면서 북한을 핵보유국 뉴클리어 파워 컨트리라고 불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김정은 위원장은 뉴클리어 파워다, 그러니까 핵 보유국의 지도자다, 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까지 이전의 정부, 그러니까 미국의 뭐 바로 이전에 뭐 민주당 정부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뭐 공화당 정부였다 하더라도 민주공화 어느 정당을 떠나서 지금 이전까지의 미국 정부는
물론입니다만 또 국제사회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게 뭐 외교적 그리고 정치적 군사적 등등등의 문제 때문에 그 파장을 감안해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공식적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핵 보유국이다라고 지칭을 한 것입니다. 취임 이후에 벌써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고 말한 게 벌써 두 번째입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철저하게 계산된 것이다.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이다. 라는 반응도 물론 있습니다. 어떤 그 미국의 북핵 정책의 어떤 변화를 시사한 것 아니냐. 뭐 이런 분석에서부터, 김정은에게 보내는 어떤 모종의 메시지가 아니냐. 빨리 우리 다시 한번 만나자. 뭐 그런 메시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정치권 일부에서는요, 이런 분석도 있어요. 그렇게 많은 생각을 염두에 두고 한 게 아닐 수도 있다. 외교 전문가가 아닌 트럼프 대통령이 핵 보유국이라는 어떤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정말 어떤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인지 또 어떤 추후에 파장이 우려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좀 부족한 상태에서 나온 그런 발언이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정부가 특정 국가에 대해서 핵 보유를 인정하는 그런 듯한 발언을 한 것이 어떤 의미인지,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뭐 알고 그런 발언을 하신 건지 아니면 정말로 몰라서 외교적인 인식이 부족해서 그렇게 발언을 하신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그 의미와 파장을 이번에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핵 보유에 대한 정당성 부여는 굉장히 우려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쉽게 말해서요, 국제적으로 북한이 핵을 보유했다는 데에 대한 어떤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것으로 그런 발언이 그렇게 비추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려되는 파장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미국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공식 인정하면 북한이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국제사회에서 입지를 다지게 됩니다. 다른 나라가 아니고 미국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사실상 국제적으로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마치 공식적으로 입지를 다지는 그런 계기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는 곧 다른 국가, 예를 들어서 뭐 한국, 일본 등의 그 핵무장 논의를 촉진시킬 그런 가능성으로도 이렇게 연결되게 됩니다. 이게 전부 이제 쇠사슬처럼 연결이 돼서 영향이 이렇게 여파를 미치게 되는 건데요. 자, 그럼 그 이후에는 또 어떤 영향으로 연결이 되느냐? 국제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핵 확산 금지 조항, NPT라고 이제 많이 들으셨죠? NPT. 이 핵 확산 금지 조약과 충돌이 생기게 됩니다. 미국은요, 국제사회에서 이 핵 확산 금지 조약을 지지하는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그리고 그런 걸 지지하지 않는 나라가 있으면 미국이 압력을 가해서 지지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앞장서서 핵 확산 금지 조약을 지지하는 나라가 미국인데, 그런데 아무런 거리낌 없이 북한은 핵을 갖고 있는 나라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그것도 미국의 대통령이 그렇게 말을 해버리면 마치 미국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돼서 이는 곧 NPT 자체, 핵 확산 금지 조약 자체와 정면으로 충돌되는 그런 양상입니다. 쉽게 말해서 국제사회에 나가서 미국이 이제 회의를 할 때는 미국의 뭐 대통령이 됐던 뭐 외무부 국무부 장관이 됐던 아니면 어떤 핵 확산 금지 특사가 됐던 하여간 미국을 대표로 해서 국제사회에 나가서 연설하고 회의하고 할 때는 앞으로 더 이상 그 어떤 나라도 추가적으로 핵을 가지면 우리는 절대 미국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경제제재, 뭐 여러 가지 등등등 국제적인 제재를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빵빵 쳐놓고 그것도 힘센 미국의 목소리로 그렇게 외쳐놓고 집에 들어와서는 미국에 돌아와서는 네, 북한이 핵을 가졌네요. 이렇게 인정해버리는 모양새가 보입니다. 이를 바라보는 국제사회는 정말 어안이 벙벙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도대체 뭐야 미국 이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런 미국의 모습은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느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국가들이 핵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정당성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당화하는 근거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다른 국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뭐 한국, 일본을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를 들어 뭐 한국이 그렇다면 뭐 어느 정도 좀 이해가 갈 수 있죠. 북한이 핵을 가졌어? 그럼 우리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건 한국이라면 좀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입장에서는 한국이 그래서 실제적으로
궁극적으로 핵을 갖게 됐다 하더라도 마구잡이로 한국이 핵 버튼을 누를 나라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뭐 그렇게 뭐 우려된다거나 불안하거나 막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문제는 그 외에 다른 나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란 같은 나라가 가장 불안한 거죠. 북한이 핵을 국제사회의 제재와 각종 압력에도 불구하고 또 미국의 여러 가지 압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을 결국 가지니까 미국은 그냥 결국은 어느 순간에 그냥 순순히 인정을 해주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그 미국은 왜 우리한테만 그렇게 악랄하게 핵을 못 갖게 이렇게 그러는 거야? 툭 하면 핵시설 공격 때려버리고 막. 왜 그러는 거야? 그러면 우리도 가져버릴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why not me? 왜 나만 갖고 그러는 거야? 아니면은 왜 나는 안 되는 거야? 이런 생각. why not me?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뭐 한국, 일본이면 모를까 이란 같은 경우에는 치명적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미국의 압력, 야, 그냥 무시하고 아이 빨리 만들어버려. 빨리 만드는 게 상책이야. 만드니까 그냥 인정해주더라.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랍니다. 자, 이는 결국 또 어떤 파장으로 또다시 연결되느냐. 바로 동맹국과의 관계 변화입니다. 미국의 동맹국, 그러니까 한국, 일본 등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논란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뭐 동맹국이니 뭐 어쩌니 하지만 결국은 우리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그런 북한의 핵 보유를 막아주지는 못하는구나. 또 막아주지 못할 망정 이제는 아예 그걸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주네. 그럼 뭐 우리 안보는 결국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라면서 결국은 자체 핵무기 개발을 한다 한들 미국이 할 말이 없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동맹국들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맹국과 비동맹국의 경계가 어느 순간 그냥 모호해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비동맹국이 미국 말 안 듣는 건 뭐 그렇다 치더라도 미국의 동맹국까지도 이제는 미국 말을 들을 수가 없네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뭐 동맹국 비동맹국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그런 상황까지 번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북한 그들이 갖게 되는 변화를 우린 또 봐야 됩니다. 첫 번째, 북한의 대외적인 입장은 강화될 것입니다. 북한은 이미 사실상 핵 보유국이다라고 스스로는 그렇게 계속 주창해 왔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애써 그거를 못 들은 척 했을 뿐이지. 그런데 그걸 미국 대통령이 인정을 해주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이제 국제사회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핵무기 보유를 정당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제사회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 거죠. 그거 봐라.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우리 핵 보유를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너희들 못 들은 척 했지? 미국의 대통령이 인정했어. 너희들 조용히 해 이제부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당하게 핵을 보유하게 됐으니 이제부터 핵 억제 등등등을 이유로 무슨 경제 제재, 무슨 외교 압력 같은 걸 더 이상 할 생각하지 마. 이젠 끝났어. 무슨 제재는 무슨 제재, 압력은 무슨 제재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이후 북한은 이제 핵 군축 협상이라는 게 필요 없게 됩니다. 핵 군축 협상은 무슨 군축 협상 우리 이미 가졌는데 이렇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핵 보유국으로 정당하게 인정하고 이제부터의 그 회의, 미팅의 제목은 다 바뀔 거야. 무슨 핵 군축이야. 우린 이미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다른 얘기하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핵을 가지려고 애쓰는 나라의 입장에서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빨리 그냥 굳히는 게 상책이다. 이렇게 되어 갈 거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조만간 그 미국 정치권에서는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때 가서 아차! 싶어서 이런저런 뭐 이유를 대면서 해명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면 내 말은요 그게 아니라 내 말은 미국이 공식적으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핵 보유국으로 주장하고 있다라는 그들의 표현을 빌려서 내가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칫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잘 아시죠? 정치인들 잘하는 이렇게 살짝 말꼬리 돌려서 하는 해명. 어쩐 식으로든 좀 트럼프 대통령이 해명하면서 이 사태를 좀 이렇게 단돌이 하려고 애를 쓸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하튼 결론적으로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진심으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언급했다면 이는 북한에게 외교적으로 어찌 보면 커다란 선물을 준 것이나 마찬가지고요. 또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맹국들의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과 충돌하게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정치적인 논란 매우 커질 것입니다. 북한의 입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에 김정은은 뉴클리어 파워다라고 한 그 짧은 그 한 단어의 발언은 매우 큰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단도리를 하는 해명을 하지 않을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자동차 운전하실 때 옛날에는 이제 키 꼽아서 돌렸잖아요. 부르릉 돌렸지만 요새는 이제 키 꼽아서 돌리는 건 거의 없죠. 그냥 스마트 키라고 해서 그냥 무선 키 그냥 주머니에 넣어놓고 있으면 주머니에 있으면 그냥 브레이크 밟고 버튼 누르면 그 시동 걸리잖아요. 근데 그런 걸 이제 스마트 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 스마트 키의 복제 기술을 갖고 있는 범죄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신 키 복제 기술을 이용한 차량 절도가 최근에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국이 그래서 차량 소유주 및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전자장치를 활용해서 원격으로 스마트 키의 그 신호를 스캔해서 복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복제하는 데 있어서 내가 주머니에 갖고 있는 이 스마트 키를 어떠한 형식으로 그 주머니에 손 싹 집어넣어서 소매치기 하듯이 내 키를 훔쳐서 그들이 그 키를 들고 어떻게 복사하는 게 아니라 뭐 한 2, 3m 떨어진 곳에서도 내 주머니에 있는 키를 무선으로 복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 이거 끔찍하죠. 무섭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일부 사례에서는요. 차량 시스템에 직접 연결해서 새로운 키를 프로그래밍하는 방식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려서 그 내 키를 복제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그 키가 없다 하더라도 이 차량을 무선으로 내가 입력해서 이 차량에 연결되는 스마트 키가 이거였는데 그건 이제 내가 갖고 있는 거죠. 이거였는데 이게 아니라 이걸로 바꾼다라고 프로그램을 해버리는 겁니다. 요 키는 뭐냐?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범죄자들. 이런 식으로 참으로 이제 무섭게. 우리가 이제 뭐 이메일 같은 거 들어갈 때 그 비밀번호가 있는데 그 비밀번호가 1234인데 아니야. 2345로 바꿀 거야라고 어떻게 해킹을 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려면 1, 2, 3, 4 아무리 눌러도 나는 못 들어가고 범죄자 2, 3, 4, 5로 바꾼 그들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멀쩡한 내 차가 어느 순간 내 키로 안 되고 저들의 키로 돼버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스마트 키를 복제하거나 해킹을 해서 차량을 훔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경찰은 이런 절도를 예방하기 위해서 몇 가지 보안 조치를 권유했습니다. 첫 번째, 보안이 확보된 장소에 주차할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안 보이는 내 개인 거라지 같은 데다가 주차할 것. 또는 만일 이제 게이트 아래 이제 주차하게 되는데 차량이 여러 대가 있을 경우에는 가능하면 가장 안쪽에 주차해라. 왜? 범죄자들은 그래도 가장 가까운 곳에 그 스캐닝 또 해킹을 할 거니까. 왜냐면 이게 좀 떨어져 있으면 이게 신호가 안 잡히니까 해킹을 못 한답니다. 그래서 가장 게이트 바깥에서 범죄자가 있다면 바로 게이트 앞쪽에 있는 그 차량부터 해킹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게이트나 이런 주차장에 하게 되면 저 게이트 가장 안쪽으로 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키 갖고 다닐 때 요즘엔 그런 게 있대요. 그 어떤 신호나 전파를 차단하는 파우치가 있다고 합니다. 어디서 사는지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저도 좀 알아볼게요. 그래서 그렇게 신호나 전파를 차단하는 그 파우치를 구해서 그 파우치 안에 스마트 키를 넣고 가방이나 주머니 넣고 다녀라. 이런 게 안전하다. 그리고 이제 차량 제조사에서 이제 보안 이 업데이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수시로 하는데 그 수시로 할 때 그 업데이트를 해라. 이런 몇 가지 권유 사항을 공개했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전국적으로 이른바 또 다른 최신까지는 아니에요. 아날로그 방식인데 또 다른 범죄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겁니다. 주의 분산 절도라는 게 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뭐 주의하실 점을 제가 좀 여러 가지 말씀드리는데 그중에 이제 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한인타운을 비롯해서 이제 대도시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피해자들이 속출하는데 그 피해자들 가운데서도 한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한인들 케이스를 제가 몇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LA에서 80대 한인 노인 김모 씨, 여성분 할머니였습니다.
지난주 LA 한인타운 이 버몬트 애비뉴 인근의 테니스장 근처를 걸어서 지나가고 있었는데 근처에 한 차량이 멈춰섰습니다. 그러면서 차량 안에는 남녀 커플이 있었는데 이 남성 운전자가 김 씨에게 길을 물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이렇게 가려는데 어디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쪽 돌아서 이렇게 가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다시 가다가 그 차량이 차를 돌리더니 다시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조수석에 있던 한 여성이 내리더니 말씀해 주신 대로 했는데 잘 못 찾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떡하라고요? 했더니 이제 또 커플 중에 또 여성이 내리니까 또 마음을 놓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라는 거였어. 인지하겠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하면서 제가 이 반지, 이거 싸구려 반지인데요. 제가 그냥 이뻐서 끼고 다니는데 그냥 할머니한테 너무 감사해서 이거 드리려고 해서 자기 반지를 빼서 이 할머니한테 순식간에 껴줬다고 합니다. 손을 잡더니 이렇게 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누가 그런 거 바라냐? 안 바라잖아요. 아이고, 무슨 말씀 하시는 거야? 뭐 필요 없다고 막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그래요? 그러면 다시 가져갈게요 하면서 할머니 손에 순식간에 끼워졌던 그 반지를 다시 빼서 그냥 가지고 갔습니다. 그들이 돌아간 뒤에 가만히 보니까 내 손에 기존에 끼어있던 내 반지까지 빼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가 끼워준 반지 빼가는 척하면서 두 개를 다 빼간 거죠. 아니면 순식간에 자기가 끼워준 싸구려 가짜 반지를 놔두고 진짜 반지를 빼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80대 한인 할머니가 말씀하시기를 그 반지는 50여 년 전에 자기 결혼했을 때 50몇 년 넘었죠. 50몇 년 전에 결혼했을 때 결혼 반지였다고 합니다. 50년도 넘은 60년 가까이 된 결혼 반지를 그때 이렇게 끼고 다니셨는데 그걸 강탈당한 겁니다. 자, 이런 시절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도 있습니다. 지난달에 또 다른 한 쇼핑몰에 가기 위해서 한인 LA의 한 웨스턴 길을 걷던 60대 중반의 한인 또 여성 이모 씨는요. 역시 비슷한 수법의 절도 피해를 당했는데 이번에는 반지가 아니라 팔찌였습니다. 왜 반지가 아니라 팔찌였냐? 이분은 반지 안 끼고 있었고 팔찌를 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범인은 또 역시 길을 물은 후에 고맙다라면서 이 씨에게 팔찌를 채워주려고 막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씨가 괜찮다고 하면서 이렇게 서로 손을 잡고 팔목을 잡잖아요. 아니 괜찮다고. 끼워주려고 하니까 괜찮다고 막잖아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이 씨가 본래 차고 있던 그 팔찌를 또 소매치기 당한 거죠. 가고 난 다음에 가만 허전해서 보니까 팔찌가 없어진 거예요. 이미 늦었죠. 자, 그래서 한 피해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범죄자들은 내가 반지를 끼고 있는지, 목걸이를 끼고 있는지, 팔찌를 끼고 있는지 그 어떤 피해 대상, 범행 대상자가 끼고 있는 거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지 끼고 있는 사람한테는 반지 갖고 와서 해주는. 팔찌는 팔찌대로. 목걸이라면 또 목걸이 끼워주는 척 했겠죠. 그러면서 두 개 빼서 가져갔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런 것을 주의 분산 절도라고 합니다. 이 주의력을 분산시켜서 순식간에 훔쳐가는 것. 그런 주의 분산 절도. 일종의 주의 분산 소매치기죠. 자, 이런 것을 좀 조심해라. 최근에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심할 게 뭐가 있을까요? 굳이 우리도 알 수 있지만 경찰이 말하는 걸 제가 대신 전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주변 경계를 유지하라. 이건 군대 간 것도 아니고 우리 군대 가면 훈련 받을 때 주변 경계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 길 걸을 때도 그래야 된다는 얘기예요. 항상 주변을 살피면서 경계를 늦추지 말라. 그리고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더욱 주의하라. 자, 두 번째, 낯선 사람을 경계하라. 참 이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도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참 자괴감이 들기도 해요. 낯선 사람을 경계하면서 살아야 되는 세상이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길을 묻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낯선 사람이 접근할 경우에는 너무 가까이 있지 말고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신중하게 대처해라. 길을 물으면 대답해 줄 때도 일정 거리를 유지한 채 대답해라. 근데 그 사람이 그 일정 거리 안으로 자꾸 들어오려고 하면 경계하라. 그 얘기죠. 자, 세 번째, 소지품 안전관리입니다. 개인 물품을 가능한 한 몸 가까이에 두고 귀중품을 잠시라도 방치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어찌 보면 쉬운 얘기 같기도 하고, 어려운 얘기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또 맨날 듣는 그런 얘기 같기도 하고, 또 반대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씩 가끔 리마인드가 필요한 말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리마인드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가요, 반유대주의에 따른 차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미 전역의 그 60개 대학에 대해서 행정조치 등의 처벌을 내릴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반유대주의 시위와 관련해서 이 컬럼비아 대학에 취해진 조치가 있었어요. 그 컬럼비아 대학에서 한 대학원생, 영주권자입니다마는 대학원생이 체포돼서 지금 어딘지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끌려가서 구금돼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발생한 그 대학, 그 학교, 컬럼비아 대학에 대해서 지난주에 실제적으로 조치를 취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연방정부 보조금 4억 달러를 중단시켰습니다. 치명적이죠, 대학으로서는. 그 연방교육부는 그래서 앞으로 대학 캠퍼스 내에서 반유대주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지금 60개 대학에 있는데 그 60개 대학에 대해서 대학 내 유태인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 추가적인 행정조치를 그 컬럼비아 대학처럼 내릴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행정조치라 봐야 뭐예요? 가장 치명적인 게 연방정부 보조금 끊어버리는 것이죠. 그런 것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돈 안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경고 편지를 받은 대학은요, 앞서 말씀드린 그 컬럼비아 대학, 거기 뭐 편지뿐만이 아니라 이미 조치가 이제 집행됐고요. 그 컬럼비아 대학 외에도 하버드 대학, 프린스턴, 코넬, 예일, 브라운 등 소위 말하는 아이비리그 대학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 편지 받았습니다. 아이비리그 대학. 그다음에 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부분 동부 지역의 명문 대학 다 받았고요. 그리고 USC, 또 이쪽 LA 인근에 있는 포모나 칼리지, 산타모니카 칼리지, 체프먼 칼리지 등등. 이 칼리지, 이 대학 이름은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여기 한인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등록돼서 다니고 있거든요. 재학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인 학생들이 대거 재학 중인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대학들도 다 편지 받은 그 대학 리스트에 올라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일일이 이름을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지난 7일 연방교육부는요, 컬럼비아 대학이 유대인 학생 등에 대한 차별과 괴롭힘을 방치했다라는 이유로 4억 달러 규모의 연방 자금 지급을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조치가 이제 앞으로 미국 대학가에 더욱 확산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지금 고조되고 있습니다. 유대인 학생들에 대한 안전을 방치했다라는 이유로 유대인 학생에 대한 반유대인 시위를 벌였다라는 이유로 앞으로 이제 반유대인 그 어떤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은 테러리스트로 처단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추방 속도를 지금 높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속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지금 엄청난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무려 227년 전에 만들어졌던 적성국 국민법이라는 것을 곧 발동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 적성국 국민법 아마 들어보시지도 못하셨을 거예요. 근데 내용을 들으시면 맞아 그런 거 있다는 얘기 들었어. 금방 아실 겁니다. 자, 1798년 1978년이 아니라 1798년에 제정된 이 적성국 국민법이라는 것은요, 불법 이민자들을 표적으로 삼아서 신속하게 추방시켜버릴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연방정부 당국에 무한대로 주는 것입니다. 이 적성국 국민법은 18세기 그 미국과 프랑스와의 그 전쟁 가능성이 커지던 그 와중에 프랑스 편을 들 가능성이 있는 미국 내 이민자들을 겨냥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미국과 외국 정부 사이에 전쟁이 선포됐을 때나 또는 미국 영토에 대한 침공이나 약탈적 침입이 있을 때 또는 대통령이 이런 상황을 미리 예상해서 선제적으로 공개 선포할 때 이럴 때 발동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법안입니다. 어찌 보면 약간 무슨 계엄법안 비슷하죠. 계엄법이 발령되면 뭐예요? 무슨 영장 이런 거 없이 마구 체포하고 마구 구금하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계엄법이잖아요.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민 절차 다 필요 없고 잡으면 그냥 바로 추방. 할 수 있는 법안입니다. 그런 권한을 연방정부에 무한대로 주는 것입니다. 계엄법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그걸 선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일반 시민들에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민자들과 관련된 건데 그렇다고 또 너무 걱정 안 할 수도 없습니다. 왜? 이게 영주권자에게도 다 해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 영주권자야? 근데 반유대 시위에 참석했어? 그래? 영주권 박탈당하는 순간 추방입니다. 자, 14세 이상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면 이 법에 따라서 구금, 추방, 즉각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통상 추방 명령을 받은 이민자들은 지금 상황은 어때요? 그 추방 명령을 받았다. 심지어는 추방 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이민 법원에
계류를 하죠. 내가 추방명령 나는 부당하게 받은 것 같다라고서 이제 이민 재판정에 갑니다. 그러면 그 재판이 1년, 2년 뭐 이렇게 수년씩 걸리면서 결국 추방이 집행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서 또 재판 결과에 따라서 추방이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적성국 국민법이 발효가 되면 그 법에 따라서 이 추방됩니다. 바로 즉각 추방됩니다. 뭐 이민 법원 시스템 거치지 않고 바로 무슨 재판은 무슨 재판 필요 없어 하고 바로 보내버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법부 권한 필요 없다는 겁니다. 행정부가 그냥 추방시켜버리면 끝나게 되는 권한을 행정부에 주는 겁니다. 그런 적성국 국민법을 발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이게 CNN이 엊그저께 보도한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있고 실제적으로 연방정부가 지금 이 부분을 거의 검토를 끝낸 상황에 와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법이 그럼 발동된 그 사례가 미국에 있느냐? 네, 있습니다. 딱 3번 있습니다. 1812년에 그 전쟁 시, 그리고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 이때 딱 3번 발령된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요, 이 법에 따라서 아마 잘 아실 거예요. 2차 대전 때 왜 그 일본이 진주만 공격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그렇지만 뭐 그 전부터 일본은 이제 미국과 적대국이었죠. 일본이 독일과 함께 싸웠으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은 연합군과 함께 싸웠으니까. 그래서 일본이 미국 입장에서는 보면 2차 대전 때는 적성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적성국인데 미국 내에 살고 있는 이미 와 있던 그 일본 이민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그 LA 인근에도 지금 그 장소가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무조건 다 강제로 데려다가 강제로 이렇게 가둬놓고 반경 여기 뭐 몇 마일 이 동네 외 밖으로는 나가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또 약간의 범법자들은 무조건 다 추방시켜버리고, 그때 이제 독일인, 이탈리아인, 일본인 합쳐서 한 3만 명 정도가 강제로 구금됐었습니다. 그런 적성국 국민법을 지금 다시 공포하기 위해서 마지막 점검 단계에 들어가 있다라는 그런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선거운동 당시부터 이 불법 이민자 추방 공약을 제시하면서 이 법을 실제로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1월 취임 사태도요, 모든 외국 갱단과 범죄 네트워크를 제거하기 위해서 1798년에 제정된 적성국 국민법을 발동해서 연방법과 법 집행기관의 전폭적이고 막대한 권한을 나는 사용하도록 그 기관에 그렇게 지시하겠다. 이런 말을 취임사 때 한 적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거를 이제 지금 카드를 만지작만지작거리면서 지금 주머니에서 꺼내기 일보 직전이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또 일각에서는요, 특히 이제 법 전문가들은 실제로 이제 법이 적용되지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도 물론은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갱단이나 범죄 카르텔의 위협을 이 법을 사용하는 그 이유로 이렇게 꺼내 든다 하더라도 미국이 뭐 외국 정부의 공격을 직접적으로 받은 게 아닌 이상 트럼프 행정부가 이 법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그렇게 분석하고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계엄을 선포하는데 계엄 선포하는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뭐 이게 각 나라마다 다르죠. 제가 뭐 지금 뭐 한국의 어떤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어떤 계엄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또는 뭐 다른 어떤 나라든 그 나라대로의 그 법이 있겠죠. 계엄을 선포할 때는 요럴 때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란이나 외환이 발생했을 때 선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런데 뭐 내란에 대한 해석, 외환에 대한 해석은 뭐 제가 지금 할 생각은 없습니다. 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이제 마찬가지로 미국도 이 적성국 국민법이라는 것은 어떤 직접적인 공격을 받은 그런 상황에는 발령할 수 있지만 지금 뭐 갱단이 활개를 친다, 외국 미리국자가 많다 이런 것을 과연 외국이 미국을 직접적으로 어택하는 그 직접적인 공격으로 볼 수 있나? 이 부분에 대한 이제 해석이 이제 논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쉽게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계엄과 관련된 논란과 굉장히 비슷하죠. 네, 생각해보면 그 비슷하게 빗대어서 생각해보면 이 적성국 국민법 이해가 쉽게 되실 겁니다. 그런 걸 지금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데까지만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된 소식이 들어오면 바로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혼한다라는 것이
남성에게 있어서 비만 위험을 약 3배 높인다라는 아주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뭐 남자분들은 결혼해서 난 골치 아파 뭐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지만 통계적으로 따져보면 남자들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살이 좀 찐다라는 거예요. 뭐 살이 찐다라는 게 좋게 들릴 수도 있고 뭐 나쁘게 들릴 수도 있지만 하여간 팩트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폴란드의 국립연구소가 연구한 건데요. 평균 연령 50세인 남녀 2,405명의 건강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 그 결과를 발표한 내용입니다. 자, 그 결과 기혼 남성이 미혼 남성보다 비만 위험이 3.2배 3배도 더 되는 거죠. 3.2배 더 높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결혼은 남성의 그 과체중이 될 확률을 62% 급증시켰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그 지난해 중국에서 실시된 비슷한 연구가 있었거든요. 아주 유사한 결과가 그때도 나왔었습니다. 남성은 결혼한 후에, 그러니까 중국 연구 때 첫 5년간 그 칼로리 섭취량이 증가하고 운동량은 줄어들면서 체질량 지수, BMI가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결혼한 남성의 과체중은 5.2%, 비만은 2.5% 증가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뭐 A라는 사람을 기준으로 봤을 때 결혼하기 전과 결혼한 후를 비교해 보니까 과체중이 될 확률이 5% 이상 늘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혼 후에 왜 살이 찌고 체내 지방질이 늘어나는 그런 몸을 갖게 되는 것일까? 이게 뭐 긍정적인 시그널이야? 아니야? 뭐 한번 들여다보죠. 자,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의 분석은 한 2-3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이유는요. 남성의 그 BMI, 체질량 지수는 결혼 후에는 증가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혼을 했다고 치면 그 사람이 또 결혼 후에는 그 BMI 지수가 증가했는데 이 사람이 이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혼하고 나니까 다시 또 감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늘 애인이나 어떤 뭐 배우자를 찾는 그런 독신 남성 또는 미혼 남성은 이미 결혼을 한, 그래서 이미 배우자를 찾은 그런 기혼 남성보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열심히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뭐 막 그러다가 애인이 생겼어. 그리고 배우자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런 노력을 좀 등한시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만 쪽으로 갈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이유로는요. 기혼 남성은 미혼 남성보다 더 이제 규칙적인 식사나 더 기름진 음식 섭취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결혼 후에는 더 좀 편안한 마음으로 아내가 차려주는 기름지고 풍성한 음식을 많이 먹게 되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분석도 가능하고, 또 다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결혼하기 전에는 뭐 예를 들어 뭐 연애 시절 뭐 이럴 때, 또는 뭐 처음 남녀를 만나서 초창기 시절 이럴 때는 누구나 집에 가서 밥을 먹는 일은 없죠. 주로 이제 외식을 하죠. 그럼 외식을 하게 되면 뭐 많은 음식을 못 먹지만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부인이 또 잘해주려고 남편 건강 생각해서 또 뭐 본인도 생각해서 뭐 여러 가지 맛있는 걸 많이 차려주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밖에서 먹다가, 밖에서 먹는 게 뭐 맛있을 수도 있지만 그건 어쩌다 밖에서 먹을 때, 매일 먹어봐야 맛없죠. 근데 집에서 좋은 음식 이렇게 차려주니까 많이 먹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살찐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추정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 결혼 후에 남성의 체질량 지수가 그렇게 늘어나는 것은 장시간 근무와 건강에 좋지 않은 식사 등 이 스트레스가 많은 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일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다시 말해서 결혼 후에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라는 부담감 때문에 이 남자들은 일도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서 스트레스도 더 많이 받게 되면서 이 바쁜 시간을 쪼개서 이제 일을 많이 하게 될 때 바쁜 시간을 쪼개서 뭐 패스트푸드 같은 것을 먹게 되기도 하고, 또 그렇게 내 가정을 건사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뭐 오버타임 일도 하고, 그렇게 장시간 근무를 하다 보니 그렇게 된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어찌 보면 이 세 가지 다 복합적으로 얽혀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세 가지가 다 해당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니 다행히 저는 20년 이상 똑같은 체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네, 저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저울에 올라가 보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아침에 올라갈 때도 있고, 또 아침에 깜빡하면 뭐 자기 전에 저녁에 올라가 볼 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올라가 보면 거의 20년 동안 그 체중이 파운드가 거의 뭐 한 1-2파운드 이상 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자, 오늘도 건강한 하루 여러분들도 되시기 바라면서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